안녕하십니까?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카시 가스히코 작가의 단편 살갗의 기억 소개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낭독해드립니다. 작품 만나보시죠. 나는 요즘 식중독 때문에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식중독 때문에 두통까지 일어나는데 그 두통의 괴로움은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에 필적할 정도로 끔찍해요. 결국 토하고 싶은 욕구가 물밀듯이 몰려오고 토하고 나면은 머리로 다시 피가 올라와서 더 끔찍한 아픔이 덮쳐올 게 분명해요. 위 부근에 피가 모여 있는 건지 한기도 느낍니다. 비지땀이 나와 속옷이 눅눅해진 게 분명해요. 그리고 온몸에서 나는 열이 이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면은 너무 더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두드러기 발진이 일어나요. 배꼽에서 옆구리 부근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결국 목덜미에서 귀, 그리고 무릎 뒤 오금에 이르기까지 어김없이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중독 때문에 구역질과 현기증과 두통과 국부적인 열과 한기와 두드러기, 이것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오는 것입니다. 심할 때는 화장실 앞에 책상 다리로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운 적도 있어요. 여름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겨울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운 변기에 머리를 기대고 오로지 변기 안의 물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처음에는 엄살이라고 치부하더니 지금은 내심 걱정스러워서 나를 들여다보러 오곤 해요. 젊은 나이면 모르지만 나는 50이 내일 모레인 남자예요. 너무 빈번하게 이런 식중독이 일어나니까 혹시 다른 병에라도 걸린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냥 음식을 주의하라고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중독의 원인을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예방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지독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럭저럭 1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씩 일어나는 이 식중독 때문에 음식을 입에 대는 것조차 무서워졌고, 결국 매일 먹은 음식 종류를 노트에 모조리 적어서 식중독의 원인이 된 음식을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혹시 알레르기인가 해서 알레르기의 권위자라는 의사에게도 찾아갔지만 알레르기도 아니었어요. 결국 음식과는 상관없는 스트레스성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내 성격이 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없는 성격이고 하는 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늘도 새벽 3시까지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식중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들락거리자 아내도 잠을 깼고 고등학생 아들도 잠 못 이루다 못해 짜증을 낼 정도예요. 하루 이틀이지 1년째 이러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나는 다음날 친한 직장 동료인 다카키와 식당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우동을 먹던 손길을 멈췄다. 거짓말처럼 증상은 가라앉았지만 식욕은 없었다. 어젯밤에도 또 거기 갔었나? 다카키는 새끼손가락을 세우려다가 갑자기 멈췄다. 천박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멋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또 거기라고 한 건 신주쿠역 서쪽 출구에 있는 술집이다. 독신인 마담은 나와 똑같은 이와테현 출신이다. 다카키는 그걸 알고 나와 마담을 만나게 해줬다. 하지만 나는 이와테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거의 인연이 없는 곳이다. 생후 3개월 만에 어머니와 함께 도쿄로 와서 이와테의 기억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래도 마담과 친해지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은 갔다. 육체 관계가 시작된 것은 6개월 전이다. 마담은 38세고 내 생활을 비집고 들어올 촌스러운 여자도 아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어른다운 교제를 하고 있다. 돈이 얽힌 관계도 아니다. 거기서 먹는 음식이 좋지 않은 거 아니야? 관계를 알고 있는 다카키는 꺼리는 기색도 없이 말했다.
자네가 식중독이 시작된 것이 그곳에 가게 된 후부터가 아닌가? 그전에는 자네한테 식중독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아마 그렇지? 그건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먹은 음식 목록을 살펴본 결과 그것도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식중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우렁이나 산채를 피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증상이 나타났었다. 혹시 술이 아닐까 싶어 이와테 지방의 토속주를 마시지 않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곳의 음식이 의심스럽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다가 다카키가 오늘 자기와 함께 그 술집에 다시 가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시킨 메뉴 그대로 다시 한번 시켜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도 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른 시간에 그 술집으로 가서 어제와 똑같은 메뉴를 시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다카키는 겨우 이런 걸 먹고 그렇게 심하게 식중독이 났냐고 묻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양념두부와 삶은 오징어, 가지산적, 그리고 주먹밥밖에 없었어요. 다카키는 음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을 해요. 혹시 술이 문제가 아닐까 다카키가 나에게 묻지만 나는 위스키를 물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고 약하게 마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닐 거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서로 난감해하고 있는데 다카키가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무릎을 탁 칩니다.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여기 음식이 항상 식중독의 원인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가지 중에 뭔가가 탈이 난 것만은 분명하잖아? 그렇다면 간단히 밝혀낼 방법이 있어. 뭐냐면 한 가지씩 생략하면서 먹어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은 냉두부를 먹지 말고 삶은 오징어와 가지 산적 그리고 주먹밥을 먹자고. 근데 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은 냉두부가 아닌 거지. 그럼 내일은 삶은 오징어를 생략하고 나머지를 다 먹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흘만 고생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내일 모레 계속 이 술집에 와야 되나? 나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그 고생을 다시 해야 하나 싶자 주저하는 것도 당연했다. 다카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이 상태를 반복할 수는 없다. 술도 거기 포함하는 게 좋겠군. 술 마시고 알레르기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왕이 할 거면 철저하게 해. 그럼 오늘 밤은 술만 좀 생략해 볼까? 나는 술잔을 돌아놓았다. 그리고 냉두부를 젓갈로 집었다. 증상이 하루라도 계속되면 아내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좀 걱정될 뿐이었다. 어디서 뭘 먹었느냐고 물을 게 뻔하다. 이 술집 이름은 입에 올리기 어려웠다.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자신은 있지만 여자의 육감이란 알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약간 우울해졌다. 냉두부를 먹으면서 며칠 동안은 마담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나는 친구인 다카키의 권유대로 그 술집에서 음식 한 가지씩만 빼놓고 먹어보기로 하고 첫날은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설마 물에 섞어 먹는 술이 원인일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술집에서 파는 술은 내가 집에서도 먹는 술과 똑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와서 그 술집에서 파는 술과 똑같은 것을 마셔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술은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스트레스인가 답답한 마음에 나는 수첩을 꺼내 목록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뻔질나게도 그 술집을 드나들은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첩에는 너무도 그럴싸하게 우오코라는 대학 옆의 업소 이름이 적혀 있지만 그것도 다 마담의 술집으로 간 경우였어요. 왠지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에게 술집 마담은 아내 이외의 첫 여자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고지식한 내가 왜 50이 다 된 나이에 바람이 났을까? 스스로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계속 수첩에 적혀 있는 목록을 보고 있자니 술의 종류와 분량까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요.
맥주 한 병, 물탄술 2잔, 브랜디나 청주 3홉, 물탄술 4잔 등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록을 보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리스트를 눈으로 줬던 나는 명백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물탄술이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긴 날의 목록에는 하나같이 물탄술을 마신 기록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설마 이날 이외에도 나는 물탄술을 마시곤 했어요. 리스트에 공통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원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분 나쁠 정도로 중복되어 있었어요. 나는 다시 내가 마신 술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한숨을 토했어요.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문제보다 물로 희석한 술에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집에서도 같은 술을 물에 타서 마시는데 왜 괜찮은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음식 목록을 노려보는 중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중독과는 다른 두통이었어요. 며칠 후 나는 다카키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카키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입니다. 물이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종종 듣긴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카키는 의심스러운 것 같았다. 근데 처음 얼마 동안은 집에서 마신 경우가 많았잖아. 뭐 이상한 얘기 아닌가? 뭐 외국물도 아니고 몇십 년이나 마셔온 수돗물인데 식중독에 걸리다니. 만약에 그렇다면 가족들이 다 탈이 나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돗물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걸 깨달은 것이 그저께 밤이었다. 오래된 이야기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딱 한 번 어머니와 내가 똑같은 식중독에 걸렸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나와 어머니가 똑같이 열이 나서 아내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다음날 감기약을 사왔다. 그 무렵에는 내 증상이 몇 번 되풀이되고 있었는데도 아내가 식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날 마담의 술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어머니와는 다른 걸 먹었었다. 짐작할 수 있는 원인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감기로 판단한 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거기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봤다. 어머니는 혹시 내가 가지고 온 뭔가를 먹은 게 아닐까? 그러자 희미했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8시가 지나 돌아온 내가 서재에서 물로 희석한 술을 들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드물게 어머니가 들어왔다. 죽은 아버지의 칠주기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였다. 간단히 의논을 마치고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잡담을 나눴다. 술집 마담에게 끌리기 시작하고 있던 나는 내가 태어난 마을인 이와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다. 그러면 마담에게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9시경에 방으로 돌아갔다. 두통과 구역질이 엄습한 것은 이불 속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그날 내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시간을 전후해서 어머니가 구역질을 호소했다. 아내는 한밤중에 나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깨어 있었다. 거기까지 떠올린 나는 이상한 느낌에 도달했다. 만약 내가 마담의 술집에서 먹은 것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면 어머니와 같은 시간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나타나야 정상이다. 어머니도 같은 증상이 나와 동시에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 원인은 밖이 아니라 집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혼자 물로 희석한 술을 마시고 어머니는 차 한 잔 마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8시 이후에는 절대로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 목이 정 마르면 맹물을 마신다. 아, 물.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물을 마신 것이었다. 병에 든 천연수를 말이다. 이제야 모든 게 앞뒤가 들어맞았다. 그 물은 술집의 마담에게서 얻어온 것이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 나는 다카키를 다시 만나서 마담에게서 얻어온 천연수가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전에 마담의 술집에서 물에 탄 술이 맛있다고 하니까 마담이 물을 한 병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지고 온 천연수를 나와 어머니가 함께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집에서 설마 썩은 물을 사용할 리는 없는데 식중독에 걸린 것일까 아주 이상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나와 같은 증상이 일어난 것도 아주 이상합니다. 다카키는 나에게 모자간에 담는다지만 그런 것도 닮았냐면서 희한하다고 말해요.
닭깎이는 어쨌든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속 시원하겠다고 나에게 말하는데 나는 진짜 마담의 술집에서 사용하는 물이 문제인지 실험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어요. 일이 끝나고 술집에 가서 확인했더니 가게에서 사용하는 천연수는 두 종류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왜 같은 술을 마셨는데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두 천연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것이에요. 나는 일단 마담의 집에서 한 종류의 천연수를 탄 술을 마시고 다른 한 종류는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집에 돌아온 지 5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술집에서 마신 천연수는 문제의 물이 아니었어요. 나는 집으로 가지고 온 다른 천연수를 마셔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물이 문제라면 새벽에 식중독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했지만 결국 궁금해서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보통의 물이었어요. 조마조마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오한이 오면서 구역질이 시작되었어요. 보통의 식중독 증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나는 밤새 시달리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나는 문제의 물병을 확인했어요. 겉에 호수의 물방울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와테 산속에 있는 종유동굴 안의 호수물을 병에 담았다고 쓰여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제조하는 회사의 주소를 보니 아는 동네였어요. 어머니 쪽 외가가 있던 바로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종유동굴이 어떤 데죠? 나는 마침 잠이 깨어 방에서 나오는 어머니에게 문제의 물병을 건네며 물었다. 병을 받아본 어머니 얼굴에 긴장이 감돌았다. 어떻게 이게... 어머니는 얼른 병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이게 식중독의 원인이었어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는 그래 하고는 얼른 욕실로 피했다. 분명히 피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와 물병에 관해 짧은 대화를 나눈 지 열흘 후에 이와테 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침 센다이에 출장이 있어서 이 근처에 올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쿄에서 센다이까지도 꽤 먼 거리인데 센다이에서 어머니 외가가 있는 마을까지는 2시간을 더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했어요. 이런 기회라도 없으면은 절대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외가는 이 동네와 인접한 마을이에요. 외가라고는 하지만 폐가가 남아있을 뿐 마을에는 먼 친척 몇 명이 있을 뿐입니다. 40년 정도 전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잇따라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마을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어머니는 부모님의 산소도 도쿄로 옮기고 나서는 30년 이상 이곳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찾기는커녕 마을에 무슨 언짢은 기억이라도 있는지 스스로 입에 담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 또한 생후 3개월 만에 떠난 곳이에요. 술집 마담이 이곳 출신이 아니었다면 나도 평생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끝났을 마을입니다. 나는 일단 택시를 잡아타고 미리 예약해둔 마을 외곽의 온천으로 가자고 했어요. 택시 운전사는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온천까지 길은 상당히 멀었고 산길을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오지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며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고 이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냐고 물어요. 나는 종유동굴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천연수로 유명한 곳이 아니냐고 덧붙이자 운전사는 끄덕이더니 옆 동네의 아주 깊은 산속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기 힘든 곳입니다. 이 산을 넘으면 나오지요. 게다가 종이동굴까지는 길도 그럭저럭 있지만 동굴 안은 손전등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완전히 자연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에게 안내라도 부탁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짐을 맡아주면 이대로 가고 싶은데 내가 말하자 운전사는 그러마 하고 했다.
왕복 3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다. 짭짤한 장사가 될 것이다. 그 기사 양반은 몇 번이나 가봤어요? 고등학교 때 가보고 그만입니다. 15년 전인가. 그로부터 2시간 후에 택시를 내려 운전사와 좁은 산길을 걷는 중에 나는 괜히 나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럭저럭 20분은 걷고 있었다.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오지 말 걸 그랬다. 두드러기의 원인이 이곳 물에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 동굴 안에 호수를 확인한들 무슨 위안이 될까? 어머니가 그렇게 묘한 태도만 보이지 않았다면 내 화는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여관에서 보여준 지도로 확인했더니 종유동굴은 외갓집 바로 뒷산에 위치했다. 발칙한 상상이지만 종유동굴은 미래 장소로 적합했다. 어머니에게 그런 과거라도 있는 걸까? 그런 기억이 어머니에게 있다면 어머니가 이것을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운동 부족인 나는 아주 힘들게 산길을 올라갑니다. 드디어 종유동굴 입구에 도달했어요. 운전사는 입구 개울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만 나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탈이 나면 큰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개울물이 동굴 안의 호수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아래쪽에서 그 물을 병에 담아서 도쿄에까지 파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동굴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어둡고 무서워 보였어요. 운전사에게 손전등을 빌려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도저히 미래 따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 운전사에게 호수는 입구에서 얼마나 머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운전사는 100m쯤 가면 나온다고 했어요. 입구만 좁지 안으로 들어가면 서서 걸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무섭다고 포기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유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운전사 뒤를 바짝 따라 걸었어요. 발밑이 어둠 속에 녹아들어 괜히 무서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앞길도 손전등 빛의 폭만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인들은 종종 오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바싹 달라붙어야 할 테니까요. 도깨비집 같네요. 그럴 것이다. 혹시 손전등을 잃어버리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암흑의 공포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100m라고 했지만 물을 가득 담은 호수에 도달하는데 20분은 좋게 걸렸다. 길을 잘못 들지 않으려고 운전사가 신중을 기하며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이다. 신비롭군. 들어와 본 보람이 있었다. 호수라지만 직경이 고작 15m 정도의 연못에 불과했다. 하지만 깊이는 상당히 깊었다. 손전등으로 비추자 에메랄드색 수면이 빛났다. 게다가 이 정적, 도회지 소음에 익숙한 나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었다. 바다까지는 몇 미터나 됩니까? 분명 30m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투명도로 봐도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운전사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호수에 던져넣었다. 손전등으로 그것을 따라가 봤다. 반짝반짝 회전하면서 동전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아무리 쳐다봐도 바닥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감탄했다. 손전등 빛은 바닥까지 비추고 있었다. 바닥에는 동전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운전사처럼 투명도를 확인하려고 던졌을 것이다. 운전사는 수면에 닿을 듯 말 듯 손전등을 갖다 댔다. 빛의 기둥이 물속에 나타났다. 암흑 속에 손전등이 비추는 기둥 부분만이 빛을 뿜었다. 운전사는 나에게 손전등을 맡겼다.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고 주의를 주면서. 나는 손전등을 쥐고 바닥을 향해 여기저기 살펴봤다. 어린애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밌었다. 암흑 속에 빛의 터널을 뚫는 듯한 느낌이었다. 호수 바닥에 하얀 바위가 아름다웠다. 얕은 곳에 바위턱에 가라앉은 동전 중에는 에도시대 동전도 있었다. 그때 가느다란 빛의 기둥 속에 하얀 막대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금방 위치를 놓치고 말았다. 나는 그 주변으로 다시 손전등 빛을 움직였다. 바위턱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내 낌새를 눈치채고 운전사도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빛의 다발 속에 다시 하얀 것이 잡혔다. 저 사람뼈 아닙니까? 나도 운전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사는 내 손에서 손전등을 낚아채더니 진지한 얼굴이 됐다. 틀림없었다. 호수 바닥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인 듯한 백골이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하얀 두개골은 손전등 빛을 받고 마치 웃고 있기라도 한 듯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나는
이 백골이 가라앉아 있는 물을 계속 마셔온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놀란 나와 운전사는 일단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운전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나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당연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조차 거의 찾지 않는 종이동굴을 도쿄에서 일부러 찾아왔으니 오해를 받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마을 출신임이 밝혀지자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가 되어서 경찰들과 계속 함께 있었던 운전사가 여관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동굴 안에는 여자의 시신도 있었어요. 시신 옆에 있는 핸드백에 들어있는 신분증 때문에 신원이 밝혀졌는데 1년 반 전에 행방불명된 여자였어요. 물속에 있던 백골은 그 여자의 남자친구인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운전사에게 동반 자살이냐고 묻자 운전사는 아마도 사고사인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남자가 호수를 쳐다보다가 발을 헛디뎌 빠져 죽었고 손전등을 남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굶어 죽었을 거라고 경찰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동굴에서 길을 잃으면은 굶어 죽기 전에 정신이 돌아버렸을 거라고 운전사에게 말합니다. 운전사는 그 물을 병에 넣어 파는 회사는 망하게 생겼다고도 말합니다. 백골 시신이 가라앉은 곳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게 소문이 날 텐데 누가 사 먹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면서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희한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손님은 그 마을 태생이십니까? 운전사는 꿇어앉은 무릎을 풀고 앉더니 물었다. 그 동네 노인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십니까? 아니, 몰라요. 약간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 나는 운전사를 바라봤다. 그게 어머니가 겁에 질린 원인인가? 그 호수물이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긴장했었다. 나는 눈짓으로 운전사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독촉했다. 전에도 똑같이 시체가 가라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한테 어릴 때 들은 얘기라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과장을 좋아하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얘기인가요? 글쎄요, 50년 정도 전이 아닐까요?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의 일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틀림없다면 어머니가 나를 낳으러 친정에 돌아가 있던 무렵의 일이다. 갈수록 어머니의 긴장하던 모습과 어떤 관련이 있는 듯했다. 시체라면 살인사건이 있었나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글쎄요. 살인사건이면은 분명하지만 운전사는 이상한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 말 사람이 인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주저한 후에 운전사가 말했다. 아이, 설마 농담이겠죠. 나는 한기를 느끼면서 웃었다. 오래전부터 수상하다는 의심을 받던 노인 부부가 목을 메고 죽었으니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확실히 그들이 먹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호수의 시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호수에서 발견된 뼈에는 도끼로 자른 흔적이 있었다든가 죽여서 먹은 후에 처분하기 곤란하니까 버린 것 아닐까요? 그 정도 깊이라면 인양하기도 어려울 테니까요. 하물며 전쟁 중이었고. 아유, 어떻게 그런 상상이겠죠. 시골에서 흔히 떠도는 괴담일 것이다. 그 노인의 집이 바로 종유동굴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지요. 호수에서 뼈가 발견된 때부터 모두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발견된 지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목을 맸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유동굴에 가장 가까운 집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곤두박질을 치는 것 같았다. 지도에서 본 바로는 외갓집이 있던 장소는 종유동굴 바로 옆이었다. 운전사는 발견된 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살해당한 두 사람은 뼈만 남아있었으니 확실한 신원은 알 수 없지만 장소도 그렇고 뼈 숫자로 봐도 그렇고 그 두 사람일 거라고 할아버지는 단언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전쟁 중에 살해당했다고. 죽은 사람 중 하나는 이 마을 출신의 탈주병이었죠. 부모를 믿고 군대에서 도망쳐 왔었어요. 발견되면 총살이니까 부모는 옆마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종이동굴에 숨겨두었죠. 근데 열흘도 되기 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종유동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경찰에 수색을 요구할 수도 없었겠죠. 처음에는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게 걱정돼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다든가. 하지만 전쟁이 끝나도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종유동굴 호수 밑에서 두 사람의 시체가 발견된 거죠.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심장의 박동이 점점 커짐을 느낍니다. 나는 운전사에게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그 노부부가 탈주병 2명을 살해했을 거라고 의심을 받게 되었냐고 묻자, 운전사는 그 노부부의 집이 종유동굴 바로 옆이었고 탈주병을 그 노부부에게 부탁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노부부가 의심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서 먹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운전사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기를 먹는 걸 본 사람이 마을에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식량난이 혹독했던 시절이었지요. 뱃속에 아기를 가진 딸을 위해 탈주병들을 죽여서 고기를 먹은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내 얼굴은 아마 파랗게 질려 있었을 것이다. 그 딸의 남편도 전쟁에 나가고 딸은 친정으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몸이 여일 대로 여여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더군요. 근데 그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해졌답니다. 그런 시절에 고기를 먹는 걸 본 노인들의 시기심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탈주병이니 뭐 설사 죽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으니까 그건 그 노인 부부도 알고 있었을 테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갑자기 두통이 심하게 밀려옵니다. 나는 운전사에게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하고 헤어져서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서 나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운전사가 한 말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나는 두 탈주병을 살해한 사람이 나의 외조부모일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두 분이 잇따라 죽었다는 것도 이야기와 맞아떨어집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목을 메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뒤를 따라 자살했던 것입니다. 당시 10살이던 나는 자살 이유를 도저히 알 도리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는 단지 할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아마 자살의 진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 이유를 밝히려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을 것이에요. 내 기억에 남아있는 한 어머니는 부모님의 죽음을 지극히 냉정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만약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였단 말인가? 나를 무사히 낳게 하려고 외조부모가 사람을 죽인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 식중독 건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나는 절망 속에서 이것저것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물을 먹으면 탈이 났었지. 그걸 떠올린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사로부터 두드러기 체질은 부모로부터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는 그 호수의 물을 먹고 두드러기 발진이 생겼던 거군. 어머니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친정부모의 가난은 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 먹어야 했었구나 하는 죄의식과 불쾌감, 두 가지가 어머니의 몸에 어느 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육의 성분이 녹아있는 물에 피부가 거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피부도 그 물의 성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요. 물의 성분은 지역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육 성분이 녹아든 물이라면 만에 하나 정도의 우연이 아닌 이상 2번 다시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50년 동안 무사했어요. 그런데 천연수 붐으로 도쿄에 사는 사람도 일본 각지에서 나오는 샘물을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와테 출신이기 때문에 이와테 샘물을 마시는 건 대단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시체가 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내 안에 숨어있던 피부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건 어머니와 조부모의 슬픈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죄가 내 피부를
빨갛게 부풀어 오르게 한 것입니다. 나는 오열했습니다. 살해당한 병사가 나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다. 어머니가 오로지 불쌍할 뿐이다. 외동딸과 아직 보지도 못한 손자를 위해 사람을 죽인 부모를 어머니가 어떻게 책망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도 죄는 죄다. 그렇게 죽어간 양칠에게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하는가.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의 유고를 갖고 돌아왔을지를 생각만 해도 애처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 같은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랬으면 조부모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도 인육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물병 라벨을 보고 허둥지둥 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도쿄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 이 동네에 온 건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했었다. 느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던 어머니는 내가 있는 곳을 알리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나는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목숨을 걸 정도로 귀한 아이였어요. 나는 일부러 애매한 말을 골라 말했다. 만약 어머니에게 이 의미가 통한다면. 귀한 아이지. 어머니의 대답은 그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다. 나는 어머니가 죽은 아버지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다. 예, 끝에 저기네요. 나는 어머니보다 죽은 아버지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다. 예. 이렇게 끝마치면 되는데. 너무 끔찍한 얘기네요. 아, 끔찍한 얘기죠. 예, 끔찍한데 이걸 또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 그 그렇죠. 사건을. 예. 예, 저는 이제 낭독 하면서 소름 끼쳐보긴 또 오랜만이었어요. 그러셨죠. 스토리가 앞에 그 식중독 이야기는 뭔지 이제 궁금증을 줬다면은 네. 그 이유를 이제 밝히는 장면들에서는 상당히 그 묵직한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죠. 전쟁의 참상 같은 것도 그렇죠. 당연히 그려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서미애 작가가 이 추천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방송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그 서미애 작가의 말처럼 다카시 가스이코의 소설은 아련하면서도 서늘한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아이고, 덕분에 작품 잘 우리가 탐독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 예, 감사해요. 그렇습니다.